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가증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산세무 2급에 주로 나오는 유가증권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문제를 푸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지분증권은 주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사채를 내가 산 거죠. 이걸 산 거를 뜻하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유가증권은요, 자산입니다. 내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내가 샀다 했거든요. 왜 샀느냐? 보통은 투자 목적으로 사겠죠. 기본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삽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의 종류로는 뭐가 있었느냐? 요거는 간단하게 리마인드합니다. 유가증권의 종류는 회계에서는 특히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얘네들은 각각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 형태로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의 형태, 사채의 형태 다 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 사채의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주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사채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는다. 다른 말로 이제 채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사채는 채권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주식의 형태로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이 주식 형태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름 속에 답이 있죠. 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만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날짜에 그냥 주식을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태생적으로 주식의 형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2번, 3번은 제가 하나 묶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자, 4번 보세요. 만기라는 말이 나왔고요. 확정되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쭉 나오고, 또 만기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 틀린 거죠.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금 4번에 있는 요 세 줄은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선 같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만기 보유 증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요거 올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렸었고 책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보고 할까요? 책 본문에 보시면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주 나왔죠. 이 부분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라는 것도 있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있었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도 있었죠. 총 4가지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 소속이냐? 단기 손익 소속이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고, 처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얘만 다르니까요. 요거만 좀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만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보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평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미실현 손익이라고 그래요. 우리 12월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올랐다 어예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미실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평가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내가 돈을 실현할 수 있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처분이죠. 그래서 처분 요 부분이 바로 실현 손익이 되죠. 아까 보기에서는 미실현 손익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영업의 손익,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2번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얘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평가죠.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처리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1번 보기는 단기 매매 증권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어려운 건 없죠. 유가증권은 취득한 이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혹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까지도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따로 오른쪽 거는 따로 안 배워서 그렇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체크하시고 단기 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이시죠?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고 요거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영업의 손익이라고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할 수 없다. 자, 이거 잘 보실게. 매도에서 만기로 갈 수 있으며 돼 있죠. 그 다음 만기는 매도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했을 때 얘도 있어요. 근데 없다 있죠.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이 4번. 요건 올라가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부분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있죠. 유가증권의 재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우리가 크게 방금 세 가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분류라는 것은 내가 이 세 개로 분류를 했지만 이제 다른 분류로 바꿀 수 있느냐인데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보시다시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기가 틀린 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나온 김에 단기 매매 증권도 봐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원칙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드문 상황으로서 자, 요 드문 상황인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와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기억 니은을 좀 다 봐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단기간 내의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목적이 상실된 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이 상실되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둘 다 가능합니다. 요 크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너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졌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꿔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니은이 특히 잘 나오는데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 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이렇게 재분류가 가능해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재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체크 좀 해주세요.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재분류가 가능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안 됨.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걸 일단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까지 했고요. 이제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유가증권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합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분증권 중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이 아닌 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 이게 사실 매도 가능 증권에 어떻게 보면 정의가 이랬었어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은 정의가 딱히 없었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확실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그 두 개가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1번 보기가 맞고요. 자, 2번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 가격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세가 없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장성이 없다는 말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시장에서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럴 때는
취득원가를 평가한다. 이건 맞는 말인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장이고요. 취득원가는 뭐냐? 네가 주고 돈 준 가격, 그걸로 그러면 자산 인식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준 돈이 내 자산에 인식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시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요거는 그럼 그 시장 가치, 공정 가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래 가시면 되고. 자,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 거래. 이게 담보차입의 뜻 잘 보시면요. 지금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산의 인식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산의 인식 요건 중에 하나가 통제. 내가 그걸 통제하느냐 해서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었죠. 미래 효익, 유입 가능성. 그 이외에도 뭐 식별 가능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통제를 내가 아직 상실 안 했다는 말은 내가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은 내 거란 뜻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판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판 게 아니라 매각 거래가 아니라 담보, 그냥 그쪽에 잠깐 맡겨두고 돈을 빌려온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문장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인데 보시다시피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이니까 평가죠.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이 아니라 영업 외 손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손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 미실현 보유손익 단기손익 맞죠? 요거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 상실 나왔죠?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고요. 만기보유증권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걸로는 재분류 안 되고요. 채무증권 사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취득 후에 만기, 단기, 매도 중 하나로 다 가능하죠. 밑에다 이렇게 적어야죠. 그러면 채무증권이 아니라 지분증권은 요 세 가지로 다 가능해? 아니죠. 얘는 단기랑 매도로만 가능하죠. 아까 만기는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X 쳐놓을게요. 자, 답은 4번인데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하는데, 이게 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은 아까 앞에 1번 요 부분인데, 지분증권 중에서 단기나 만기가 아닌 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실게요. 지분증권과 만기로 아닌 거는, 그 다음에 매도가능 아니죠. 왜냐면 지분증권 안에는 단기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증권, 일단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4번이 답이고, 정리를 다시 하자면 3번 보기 보시면 되죠. 채무증권은 만기, 단기 매도 다 가능하다. 지분은 단기 매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그걸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하자면 아까 1번 지분증권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아닌 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장이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지분증권 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 사실은 이 앞에 문장은 좀 어색합니다.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왜냐면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있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장 자체는 어색합니다. 이 말이 없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근데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에 있던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넣은 거고, 그리고 4번이요. 3번 문제, 4번 보기가 확실한 오답이었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찍는 게 맞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보기를 봤을 때 저처럼 지금 디테일하게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였다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5번 할게요. 자, 5번부터 뭔가 이제 금액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단기 손익이 어떤 차이 금액이 나냐인데,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손익이라 하면 비용이나 수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익까지도 다 이렇게 한 번에 통용돼서 하는 말인 거예요. 단기 손익이란 말은 단기에 발생한 수익, 단기에 발생한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단기 손익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냐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그 이야기 하네요. 봅시다. 대한은 A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샀대요. 5,000원에 사왔고 매입을 했고 거래비용으로 5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기말에 주당 공정가치가 평가가 이렇게 됐다. 요거는 밑에 빈칸 여기다가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렇게 해갖고 정보들을 가지고 적을게요. 지금 6번 밑에다가 적을게요. 이거 좀 봐주셔야 될 게 있어서. 자, 지금 5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그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일 때의 그림 해볼게요.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일 때부터 보세요. 지금 1000주를 5,000원에 샀다.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여러분 5,000원 하면 500만원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분계 기억해 보세요. 매입 시 발생하는 요 거래 비용을 단기 매매 증권 500만원 안에 저 5만원을 합쳐야 될까요? 요거 할 때 딱 대답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전세 이급하시니까 여러분 대답 나와야죠. 합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분견수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다 합쳐라. 취득 원가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해라. 다만 단 한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금액이 일단 500만원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볼까요? 그럼 얘는요,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500만원에다가 거래 비용이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가격은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5만원에 취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취득. 그래서 우선 이 부분부터 체크하고요. 그 다음 주당 공정가치가 5,500원으로 평가가 됐대요. 요거 곱하기 1000주 해볼까요? 그럼 550만원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됐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기말이죠.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 550만원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얘도 올라갔는데요. 얼마가 됐냐? 550만원이 됐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얘는 기말 평가. 얘도 마찬가지로 기말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은 이만큼 올랐죠. 총 얼마만큼 올랐냐 하면 50만원만큼 올랐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올랐는가 볼까요? 얘는 45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 부르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대한 차이가 있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우리가 단기 손익이다 혹은 영업의 지금 이익이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라 자본 항목, 즉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단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0만원 취득할 때 5만원이 있었겠죠. 얘는 어떻게 했다? 비용 처리했겠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리가 일단 끝나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원하는 답을 찾아보자면, 자, 여기서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수익과 비용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먼저 순수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 비용만 찾아보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부터 볼게요. 자, 먼저 취득할 때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문제를 조금 단기의 계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 말은 1월 1일부터를 다 보란 뜻이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취득할 때 비용이 5만원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요만큼 평가하면서 영업의 수익이 50만원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45만원에 결국은 수익이 오르는, 수익이 상승되는 효과가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취득할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을 때는 취득할 때 비용 계정 없죠? 그냥 자산 처리했으니까. 평가도 보세요. 평가 이익을 잡긴 했지만 여기서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고 그냥 자본 계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수익 비용 계정이 없는 거네요. 자, 그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뭐냐? 45만원만큼의 단기 손익 항목에 차이 금액이 있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선 여러분 요거 지금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분계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분계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적어 볼게요. 자, 먼저 분계로 하면요, 취득할 때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해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겠죠. 그리고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5만원 발생했다 했죠. 수수료 비용 같은 거 보통 적으면 되는데 계정가액 모르겠을 때는 그냥 비용이라 할게요. 이건 어떤 계정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비용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5만원 적을게요. 그리고 대변에는 돈을 어떻게 줬는지 따로 안 써 있거든요. 매입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현금으로 적읍시다.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은 어쨌든 550. 자, 그리고 기말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50만원이 지금 올랐거든요. 50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시켜야 돼요. 얼마? 50만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뭐라 적는가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 50만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빨간색이 수익 비용입니다. 요거 비용 수익을 연결시켜 보니까 총 요 거래로 인해서 45만원의 수익이 증가했구나, 발생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분계 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분계는 차변에 취득할 때 갑니다.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현금, 금액은 둘 다 5050 이런 식으로 되죠. 50. 자, 그리고 평가를 해볼게요. 평가해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시키시고요. 금액을 잘 보셔야 될 게 45만원이라고 잡아야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적으시고, 이것도 45만. 여기도 보시다시피 수익 비용 없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분계를 다 보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따로 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구나. 그래서 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총 45만원의 차이 금액이 단기 손익에서 난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번은요. 우선 문제 푸는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자, 다음은 단기 매매 목적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날 공정 가치가 나와 있네요. 주당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체크해 주세요. 지금 평가손익만 물어보고 있죠.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얘를 평가해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기말에 평가해 봤더니 얼마만큼 평가 이익 혹은 손실이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이 표 보세요. 우선 1월 20일 날 천주 샀다 돼 있죠. 일단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총 1,000만원어치 샀구나. 요까지는 아실 거고. 근데 보시면 요때는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매도 요거는 이제 판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계산해 볼게요. 500주 곱하기 그 다음에 12,000원. 그럼 600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분 이익이 얼마 남는지 지금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처분 이익이 얼마 났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요 1000주 중에서 500주가 마이너스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500주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500만원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건 이제 500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500주. 500주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11월 11일 날 추가로 매입한 게 1000주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7,000원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골뱅이 아니죠. 총 700만원. 그러면 자, 요 부분 얘는 1월 20일 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 분 이분은 700만원 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1000주에 대한 이야기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500주 얘부터 볼게요. 1000주 얘는 내가 살 때는 10,000원짜리였었어요. 근데 지금 기말에 보니까 기말에도 공정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평가손익 없어요. 평가손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냐? 얘 같은 경우는 골뱅이가 7,000원짜리죠. 그러니까 10,000원이었던 게 7,000원이었던 게 기말에 보니까 10,000원이 됐다. 오, 올랐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르는 거냐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금액을 보면 10,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네요. 지금 얘는 원래 700만원짜리였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기말에 1000주 곱하기 1만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1,000만원이 된 거죠. 그러면 금액 차이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7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300만원 올랐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6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이 요 2번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냐면 개별적으로 했어. 이거는 좀 복잡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할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는데, 요 매입한 주식 1000주에서 500주 빠졌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주 500주야. 그리고 가격은 10,000원짜리가 기말에도 10,000원짜리래. 그럼 얘는 평가이익 계산할 거 없네. X. 그 다음에 그럼 2018년 11월 1일 얘만 해보자. 얘는 7,000주 샀대. 근데 얘가 기말이 딱 되니까 10,000원이 됐어. 그럼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으로 한번 또 간단한 식으로 한번 세어보면요,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기말에 10,000원 됐대. 이거 얼마짜리였는데 7,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한 주당 3,000원이 올랐다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한 주당 3,000원 올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주식 수는 몇 주야? 1000주야. 그럼 난 얼마 이득? 300만원 이득이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답은
2번입니다. 이제 7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물어봅니다. 자, 요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요, 제가 지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다 정리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 해볼게요. 우선은 6월 1일 날 120주를 주당 6만원에 취득했대. 자, 그럼 얼마 주고 샀는지 계산할게요. 120주 곱하기 6만원. 72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취득한 가격은 720입니다. 우선 다 적고 해봅시다. 그리고 2016년도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120만원에 지금 뭐냐 손실 났네요. 자, 보세요. 시작가는 둘 다 72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72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평가 손실이 나죠. 기말에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각각 얼마가 평가 손실이 났는지 봤더니 둘 다 120만원이 납니다. 평가 손실. 얘도 120만원의 평가 손실이 납니다. 됐죠? 그러면은 120만원 떨어졌을 때 얼마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600만원이 된 거죠. 얘도 600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요 720에서 120을 빼면 600이니까, 혹은 5만원 곱하기 120주 해보세요. 그래도 600만원이 나오죠. 요런 것들은 뭐 산수니까 잘 따라주세요. 자, 그리고 120주를 전체 주를 5만원에 처분한대요.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5만원. 얼마에 팔았냐면 600만원에 다 팔았대요. 600만원에 다 팔았다고? 자, 보시면은 600만원에 총 600만원에 처분했어. 이 문제 좀 희한하게 됐네. 120주 곱하기 5만원 하면 600만원에 총 팔았어요. 자, 우선 다시 한번 단기 매매 증권부터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요때 120만원, 얘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한다 돼 있죠. 처분을 합니다. 얼마에? 600만원에 처분을 한답니다. 여러분, 6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따로 처분 손실이 없네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하면 보세요. 요거는 좀 그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복잡한 게 있어요. 자, 얘도 600만원으로 평가했던 거를 600만원에 파는 거는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냐면 이 부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부분이 문제죠. 왜냐? 이거 자본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기말, 이것도 기말이었던데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부터 다시 볼게요. 기말에 평가에서 평가 손실 떴다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죠.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기말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전에 내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했던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600만원 마지막 금액과 이쪽에 있는 600만원을 비교해서 차이 금액이 있나 없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 이익 계산할 때, 처분 손실 계산할 때 마지막 시세와 처분 가격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건 뭐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처분 손익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좀 다르죠. 왜냐? 이때가 기말이죠. 평가에서 평가 손실 잡았을 때 똑같죠? 근데 자본에 넣었죠. 자본의 특징은 뭐냐? 해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얘는 자본에 남아있어요. 이름은 뭐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있죠. 이때 분계를 참고로 적어드리자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적었을 거예요. 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120만 원 적었겠죠. 근데 얘는 자본이라고요. 자본이 차변에 적혔단 말은 뭐 이렇게 자본의 감소 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 감소된 거예요. 일단 그래 봐주시고. 자, 근데 요 처분하는 시점을 잘 봐주세요. 처분하는 시점 1년이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얘는 자본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제거하십시오. 원래 내가 인식했던 120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600만 원 받았다 했죠. 그러면 받은 거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사라졌나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720이었지만 내가 여기서 120을 줄임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600만 원 상태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600만 원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차대 비교하시면 차변이 금액이 모자라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적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적고 금액은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죠. 여러분 이거 어렵죠? 이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꿀팁.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뭐 이래 주저리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자, 처분 손익 물어볼 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와 매도 가능 증권일 때를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방에 구하는 법.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요, 마지막 시세 금액과 처분 금액만 비교하세요. 이 문제에 따르면 얘는 제로라는 거 아실 거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은요, 무조건 취득했을 때 가격과 처분할 때 가격만 비교하시면 돼요. 720만원짜리를 취득했고 처분 600 했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 얼마 떴는지 똑같죠? 그러니까 분개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처분 손익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단기 매매 증권은 마지막 시세와 처분 금액,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에서 그냥 처분하는 금액, 이게 최고로 빨라요. 이런 분개 안 해도 되고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됐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가증권까지 했습니다. 유가증권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다룰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뤄봤고요. 뭐 잘 소화시키십시오.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